(2년여) 만에 가장 좋은 달을 보냈던 게 바로 7월이라고 합니다. 미국 증시 기준이긴 합니다만 우리 장도 비슷한 맥락이 이뤄졌죠. 우려했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되려 힘이 돼줬습니다. 이제 8월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개별 이슈들 살펴보면서 대응 전략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김종유 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이슈들이 정말 쏟아지고 그에 따라 종목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해서 종목 전략 수립하는 데 좀 더 많은 고민이 듭니다. 한화그룹 이야기 좀 해볼게요. 지난 금요일에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전달이 됐는데 관련해서 수혜주 어떤 걸 꼽아봐야 될지 좀 제일 고민되더라고요. 네, 일단 뭐 우리가 악재는 홀로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호재도 홀로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하나그룹은 개별 종목에 대한 호재도 엄청나게 많았지만 네. 또 그룹에 대한 호재도 나타난 양상이죠. 그래서 그 지난주인가요?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결국은 방산 부분의 여러 가지 부분을 합치고 또 하나로 또 일부 사업부는 옮기는 그런 구조조정을 보여줌으로써 일단 제조업은 뭐 큰아들, 그다음에 금융 부분은 둘째 아들, 리조트 이런 부분은 셋째 아들에게 가는 그런 이 지배 구조가 좀 더 확연하게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 급등에 대한 뭐 변동성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라고 하는 지주회사의 가치를 얼마만큼 높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왜냐하면 지금 그 아들들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그 자회사의 가치에 비해서 하나의 가치가 너무 낮다. 하나는 지난 10년간의 주가를 쭉 살펴보시면 여전히 뭐 굉장히 좁은 박스에 갇혀 있고 주가도 그때보다 낮아 있는 상황이죠. 매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장기 차트로 봤을 때 하나의 저평가는 조금 심하다라는 그런 주주들의 목소리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하나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되는 산업을 한쪽으로 몰고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향후 후계 구도에 대한 명확성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록히드 마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산 부분을 하나로 합치는 것 자체에 또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그 전체적인 구조조정의 수혜는 가장 큰 수혜는 상장되어 있지 않은 그 새 아들이 갖고 있는 자회사의 지분이 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라고 하는 지주회사의 가치를 키우는데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라고 봐서 하나를 중장기적으로 계속 주목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주사 한화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김 의원님과 지속적으로 얘기를 나눠왔었습니다. 이미 좋은 수익이 났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최고가 기준 30%, 오늘 시가 기준으로도 25% 수익에 달하고요. 하나솔루션도 사실 OCI 폴리실리콘 올라가서 특징주 질문을 드렸을 때부터도 이미 OCI보다는 하나솔루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주셨었어요. 저희가 더 빨랐습니다. 이들 종목군도 이번 이슈에 따라 당연히 영향을 받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증권가에서는 이 종목을 가장 큰 수혜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들 종목에 대한 AS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두 가지 모두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호재가 나온 거죠. 첫 번째는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저는 뭐 태양광 적자 줄이는 정도, 그다음에 뭐 가성속도를 포함한 그 캐시카우인 화학 부분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고르라면 하나솔루션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유럽이나 미국의 전력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태양광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의 흑자 전환을 냈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정책적인 이슈가 붙으면 그 흑자 폭이 더 확대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긴 한데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싸게 사신 분들에게는 지금 고점에서 나타나는 변동성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또 버틸 수 있는 변동성이지만 지금부터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이제 고점에서 변동성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지금 이제 강력하게 매수할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기존에 이제 매수하셔서 충분히 수익이 나 계신 분들에게는 당연히 단기 급등에 따른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 변동성이 추세를 깰 정도의 급한 변동성이 아니라면 잘 버티시면 오히려 추가적인 반등을 좀 더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상승하더라도 화학 부분의 이익이 계속 떨어지는 건
할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화학분의 이익이 떨어지지 않고 최소한 버티거나 아니면 이것도 증익되는 상태에서 태양광이 붙어야 더 우리가 높은 주가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우려했던 태양광보다는 가성소다를 포함한 ABS 등에 떨어지고 있는 화학 부분의 이익이 2분기가 과연 저점이냐 아니면 3분기에 더 떨어지느냐 이것이 이제 하나솔루션의 고점을 좌우할 수 있는 변수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하나솔루션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서 매수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리 방향을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좀 답변해 주신다면요?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그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M&A 이슈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일단 M&A 이슈와 관련돼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이게 뭐 당장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합병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추진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뉴스들을 고려해 봤을 때 단기급 등에 따른 변동성 마찬가지로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연초부터 뭐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을 꼽으면서 말씀드렸던 핵심 포인트는 이제부터 수출이 늘 수 있다. 근데 수출이 이제 늘어나는 게 이제부터 시작이라면 당연히 이제 단기급 등에 따른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겠지만 그 늘어나는 수출이 당연히 이제 그 매출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기업의 가치 증가와 연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조정이 좀 크게 나온다면 뭐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온다면 저는 신규 매수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방산 수출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고 이게 이제 폴란드를 축으로 해서 성공하기 시작하면 여러 군데로 넓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이고요. 이제 신규 매수를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오른 가격에서 공격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조정을 이용한 분할 매수 정도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그룹의 이슈를 좀 두루두루 살펴봤고요. 저희 시간에 나왔던 종목들이니만큼 AS까지 함께 살폈습니다.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잔금해제 종목으로 이어갑니다. 역시나 실적이 나왔던 업체로 일단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LG생활건강입니다. 최악은 끝났을까? 178만 원 뭐 이러다가 50만 원대까지 떨어졌었던 정말 힘든 시기를 겪은 종목인데요. 일단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최근에 78만 원까지 치고 나온 상황인데 포인트 잡아봅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부진했으나 시장 예상치보다는 덜 부진했다가 좀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뭐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였죠. 네. 200만 사라질 줄 알았더니 100만 사라졌다. 그래서 괜찮다라는 어떤 논리가 뭐 동일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뭐 넷플릭스도 OTT 경쟁 치열한 건 뭐 분명하고요. 네. 그다음에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포인트는 주력 전장이었던 중국 쪽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분기는 뭐 면세 쪽이 좀 살아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이 면세 쪽에서의 매출은 결국은 뭐 왕ung이나 이렇게 대량으로 사가는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어떤 줄다리기를 통해서 매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6.18 데이 같은 때 아마 왕ung들과 어느 정도의 가격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매출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3분기, 4분기에도 계속될 거냐? 3분기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4분기에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알리바바를 포함한 광군제 이런 것들이 또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도 어느 정도의 합의를 통해서 지금 그 면세점 매출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이번에도 시장의 예상보다는 그래도 잘 실적을 버텨냈듯이 뭐 3분기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지만 4분기에는 또 다시 실적이 개선될 개연성이 있다면 그러니까 시장의 낮아진 눈높이보다 높은 실적을 발휘할 수 있다면 저는 지금부터는 이 종목에 대해서 화장품이 줄어든다에 대한 개념보다는 이게 지금 적정 가치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가가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각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거네요. 뭐 물이 이거밖에 안 남았나, 이거나 남았나 이런 느낌인데 두 번째 포인트 확인하시면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에 대해서는 뭐 보면 매출 추이는 계속해서 떨어져요. 중국 봉쇄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인지도 부분도 이제는 조금 많이 낮아진다라는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 화장품 쪽에서 말씀 주신 대로 애초에 눈높이 자체를 낮게 깔고 간다면 또 시각이 달라진다라는 건가요? 네, 제가 그 하이브를 말씀드릴 때도 과연 방탄소년단이 빠지는 것을 고려했을 때
그 14만 원, 15만 원까지 빠진 주가가 과연 합리적인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LG생활건강도 똑같이 마찬가지죠. 화장품 부분이 최악이라고 고려했을 때 과연 현재의 주가가 합리적인가? 저는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이 많이 줄어들었고 화장품에 또 하나 지금 변수가 생기고 있는 것은 이제 중국이 확실히 과거 대비해서 안 나올 게 뻔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뭐 미국도 공략하겠다, 유럽도 공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케팅비와 관련된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화장품 쪽의 이익은 제가 보기에 앞으로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개연성은 생각보다 낮아졌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쪽의 변수는 다시 뭐 국경을 열든 뭐 육화가 오든 이런 거와 상관없이 과거 대비 줄어든 것은 분명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하기 위해서 마케팅비가 발생돼야 되기 때문에 화장품 사업부에서 단기간에 우리가 의미 있는 어떤 변수를 찾아내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전 합리적일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중국 관련 매출이 상수였다면 이젠 그걸 플러스 알파 정도로만 본다라고 봤을 때 종목을 재평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증권가에선 이번 실적 나오고 뭐 높게는 100만 원, 뭐 덜 높게 봐도 80만 원대 초중반 이렇게 보더라고요.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네, 일단 목표가는 드릴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변수가 뭐 워낙 많으니까 네. 이 종목의 어떤 목표 주가를 예상해 본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뭐 증권사들의 어떤 그런 평가를 제가 평가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게 너무 그렇게 가격을 변동성 있게 뭐 70만 원 했다가 90만 원 했다가 뭐 100만 원 했다가 뭐 이건 조금 아니지 않나 싶기는 한데요.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중국의 성장성을 바탕으로 그동안 보였던 PB 밸류가 몇 배 수준이었느냐? 5배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거죠. 제일 낮았을 때가 4배, 높을 때는 5배 정도의 수준을 보여줬는데 화장품과 관련된 그런 변수들을 쭉 빼면서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지금 1.9배, 2배 수준까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최근 반등을 통해서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화장품을 제외하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음료 업체들의 PB, 그다음에 그 생필품 업체들의 PB와 비교해 봤을 때 과연 그렇게 고평가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화장품의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밸류가 과연 음료업체와 생필품 업체로서의 밸류로서 부적절한가를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전혀 부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가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지난번 보였던 저점을 앞으로 쉽게 깨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정말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뭐 화장품에서는 뭐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을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고요. 음료업체와 생필품 업체로서의 밸류까지 떨어진 지금의 상황은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만한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공격적으로 뭐 올라갈 때 사는 것은 뭐 힘들 수 있겠지만 다시 또 조정을 보인다면 저는 그때는 전저점을 깨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분할 매수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전저점을 깨는 정도의 악화는 제가 보기엔 지수가 다시 급격하게 깨지는 아니면 경기가 뭐 급속도로 악화되는 그런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모든 종목이 다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저는 LG생명과학의 핵심 포인트는 생활건강의 핵심 포인트는 네. 저점을 잡았다.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건지 잘 전달을 받았습니다. 보유자신데 만약에 이제 팔아버려야지라는 생각하셨던 분이 이 방송 보시면 조금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방향에 대해서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심택. 절대 저평가인가? 언제나 기판주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밸류평가. 첫 번째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일단 뭐 실적에 보이는 수치는 굉장히 좋잖아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뭐 200% 이상 증가를 했고요. 증권가 곳곳에서 또 매수 의견 리포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적 평가해 주시죠. 네, 뭐 제가 대덕전자를 말씀드릴 때도 동일한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는 너무나 당연하다. 네. 그런데 과연 3분기, 4분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심택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뭐 이런 거 고려해 봤을 때 현재 지금 전체적인 PER이 뭐 4배. 만약에 2분기 정도의 이익을 계속 발생시킨다면 한 뭐 3배, 4배 이 정도 수준으로 PER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리 IT 기업이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 있고 뭐 나쁘다고 하더라도 와 PER 뭐 3배, 4배? 이게 너무 저평가된 거 아니야? 라고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장의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시장이 이 종목의 가치를 매기는 것은 결국은 향후 어떻게 될 거냐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것, 미래의 현금 흐름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는 뭐 단기 반등의 요소가 될지는 몰라도 이게 주가를 결정하는 요소는 저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어떻게 이야기하실지 궁금해지네요. 주력 제품입니다. 저희가 뭐 대덕전자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패키지 기판 내에서 FCBG에 있고 또 심택은 또 다른 분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CSP입니다. FC CSP고요. 근데 그거보다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어떤 기판을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 네. 지금 이 두 가지 그림을 조금 보시죠. 지금 심택의 매출은 전반적으로 다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디램용 기판입니다. 그게 뭐 PC든 서버용이든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지금 저쪽에 보시는 것처럼 PC용, 그다음에 모바일용, 서버용 모두 지금 각각의 부문별에서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재고가 쌓일 때까지는 매출을 밀어낼 수 있었을 텐데 재고가 저렇게 쌓인 상태에서 과연 출하가 없다. 그러면 저 쌓인 재고를 받은 업체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주문을 줄일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디램의 전반적인 재고 동향과 더불어서 움직임을 보시면 지금 2분기, 3분기부터 쭉쭉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래도 될지는 전망치니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고 치더라도 경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재고는 쌓이고 가격에 대한 또 재고 부담에 대한 요소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관련 업계 애널리스트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출하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주문을 줄이고 있다는 얘기를 뭐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 실적으로 추정해 본 올해 실적 기준 PER은 너무 낮은 수준이지만 그런데 앞으로 잘 팔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들 업체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봤던 그 고점, 심택도 제가 뭐 기억하기로는 거의 6만 원에 근접하는 그런 고점을 기억하고 있는데 과연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나에 대해서 저는 의심해 보자라는 것이죠. 물론 투자의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것이니까 나는 좋게 보면 계속 들고 가면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게 의심스러우니 지금부터는 좀 조심스럽게 보자.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는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다.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가 문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네. 사실 뭐 기판 관련해서는 심택 같은 경우도 2019년도 중반부터 정말 쉼없이 달려왔었다가 올해 한 4월경 말씀 주신 58,000원 부근에서 또 내려왔었는데요. 최근 다시 좀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택에 대한 평가를 그럼 지금은 절대 저평가 영역이라고 딱 보이는 숫자로만 보기에는 애매하다라는 걸까요? 네, 일단 뭐 PER 측면에서 저평가는 확실합니다. 네. 올해 뭐 하반기에 뭐 적자로 돌아서거나 극단적으로 가지 않는 이상 올해 지금 상반기에 발생한 이익만으로도 과거의 그 밸류에이션 차트, PER 차트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저평가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PB를 보시면 뭐 제일 고점은 3.8배, 그다음에 현재 수준은 한 2.5배 정도 수준까지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충분히 낮아지지 않았느냐? PB를 2배, 3배 받는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회사의 전반적인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렇지 못했을 경우 이 종목의 PB는 이렇게 높아질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뭐 여러 가지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의 자산 가치 자체가 낮아서 그렇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성장하는 기업이고 더 이제 설비 투자 같은 거 막 늘리다 보면 PB도 당연히 바뀔 거다. 다 맞는 얘기죠. 근데 현재 수준에서 어쨌든 우리가 평가해 봤을 때 이 종목이 급격한 뭐 설비 투자를 늘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정해 보면 네. 현재의 PB 밸류는 성장주, 그다음에 굉장히 빠른 성장을 이미 반영하고 있는데 3, 4분기에 그 성장 속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과연 이 종목이 과연 저평가라고만 얘기할 수 있을까?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IT 제품의 전반적인 출하와 그다음에 재고 순환을 좀 더 보면서 투자해도 늦지 않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첫 번째 비중 축소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 뭐 적어도 3분기나 4분기의 실적을 보면서 재매수하든지 아니면 아예 업종 전환을 변경,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내에서 업종 변경을
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택에 대한 뷰를 명확하게 전달받았습니다. 같이 이해하고 계신 건지 유튜브 채팅창에 박규린 님도 조심스럽게 보자 이렇게 받아들이셨네요. 네, 오늘 두 종목에 대한 뷰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참고하셔서 내 투자 의견과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